미래에 대해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미래강연 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고민하는 과학자 김창경 교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 강연 큐의 첫 번째 강연을 맡게 된 한양대학교 김창경입니다. 지금 벌써 그 로봇이 이야기를 하고 로봇이 알아듣고, 만약에 로봇이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살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강연의 주제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가 뭘 준비했냐면, 도대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진짜로 흥미진진하다. 이것은 누가 한 얘기냐 하면, 그 얼마 전에 이제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커제하고 한번 붙었죠. 그죠? 그래서 커제한테 3대 0으로 이겼는데, 그것이 끝나고 그 딥마인드를 만든 CEO가 그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진짜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커제가 알파고한테 3대 0으로 지고 지금 거기서 눈물을 훔치는 그러한 장면이고, 저기 뭐 하사비스, 그다음에 구글의 CEO인 에릭 슈미트, 그리고 가운데 이제 커제가 찍은 사진이죠. 자,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나온 슬라이드를 알파고를 만든 하사비스가 점잖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사실 풀어보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알파고가 무슨 사고를 칠지 정말 나도 잘 모르겠다. 흥미진진하다. 조심해라. 우리가 딥마인드가 알파고가 찍으면 그 분야는 바로 초토화돼서 거기서 소위 고수라는 사람들은 바로 퇴출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 퇴출당한다는데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크다란 첫 번째 요인을 꼽자면 그것은 바로 연결이다. 모든 것이 연결된 시대. 첫 번째는 이제 1차 산업혁명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그 포드의 소위 컨베이어 벨트로 대표되는 그런 2차 산업혁명 얘기입니다. 3차 산업혁명에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기계가 생기기 시작했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니까 드디어 기계들끼리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기계들끼리 연결됐다. 기계들끼리도 연결된 와중에 기계와 사람이 연결되고, 또 사람과 사이버 세상, 리얼 월드와 사이버 월드가 드디어 연결이 됐다. 그래서 요새의 가장 크다란 화두는 연결이 화두인데, 이것이 그냥 연결이 아니라 초연결의 시대로 돌아갔다, 이런 거죠. 자, 지금 시가총액이 수백조, 수십조가 되는 기업들의 속성을 보면 뭐를 제조하는 그러한 제조기업들은 없고, 다 연결로서 이루어진 그러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시가총액의 1조, 10조, 100조에 돌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들도 많이 쓰는 바로 페이스북인 것이죠. 자, 차 한 대, 방 한 칸 가진 거 없이 연결만으로 지금 기업 가치가 50조 이상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버, 에어비앤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죠? 낯선 곳에 가실 때 에어비앤비로 많이 그 예약을 하실 텐데요. 이러한 에어비앤비가 방 한 칸을 가지고 있느냐? 절대로 아니다. 에어비앤비는 방 한 칸도 없으면서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수십조의 기업 가치를 갖는 그러한 기업이 됐을 것이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는 와중에 기계와 드디어 기계끼리 연결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뭐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 팔린다는 아마존의 알렉사라는 인공지능 탑재 스피커인 거죠. 요새 미국에서 이러한 전구를 팔려면 이 전구 자체가 알렉사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죠? 얘기를 안 하는 전구는 팔리지가 않는다. 이 알렉사하고 연결이 돼서 이 알렉사가 예를 들면 내 집에 전구를 그죠? 밝기를 조정한다. 그러면 그것을 옛날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돌리고 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 알렉사한테 얘기해서 이 전구의 밝기를 조정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알렉사가 또 뭘 하냐면 이 전구가 떨어질 때가 되면 이 전구가 이 알렉사, 이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내가 곧 수명이 갈 테니 이것을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렉사가 자동적으로 주문을 한다.
자, 이러한 와중에 엄청난 데이터가 생기겠죠. 그죠? 곧 몇 년 내로 전 세계 1조 개 정도의 이렇게 말하는 장치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 결국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기는 것이다. 데이터가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옛날에 그죠, 중동의 산유국들이 엄청난 부를 가져갔지만 이제는 원유가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데이터다. 데이터를 채굴하고 가공해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우리가 보기에 뭐 아마존 뭐 그렇다고 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렇다고 치고, 구글, 페이스북 그렇다고 쳐도 도대체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왜 데이터를 가진 데이터 기업일까? 우버라는 기업은 도대체, 우리가 공유 자동차를 하는 우버는 왜 데이터의 기업일까? 이것이 결국은 다 데이터를 장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를 거머쥐게 된 것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드디어 한 군데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플랫폼이라고 한다. 그죠? 이 시대에 하나의 단어를 뽑으라면 그것이 바로 플랫폼이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통발 같은 것인데, 예를 들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통발을 집어넣으면 그 통발에 물고기들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절로. 자, 저러한 기업들은 마치 통발을 쳐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어도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온다. 그죠? 우리가 페이스북에 맨날 올리는 거, 그죠? 넷플릭스, 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 이것을 팽이라는 것인데, 팽이 그 독사의 이러한 송곳니를 팽이라고 하죠. 이러한 팽, 그리고 중국에도 플랫폼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플랫포머라고 하는데, 얘들이 바로 박쥐다. 뭐냐 하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러한 데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모든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지금 돈을 벌려면 플랫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라면 가게를 여셔도 라면 가게가 그 지역의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고, 닭 튀기는 그죠, 치킨집을 만들어도 그 치킨집이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말씀드렸던 돈을 버는 아마존, 트위터, 그죠, 유튜브, 이런 것은 다 원유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공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데이터가 꼭 돈이고 권력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원유를 갖고 있고 뭐 무슨 황금을 가지고 있고, 이게 아니라 요새는 데이터가 돈이고 권력이다. 근데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는, 자원은, 이것이 고갈되고 한번 고갈되면 이것이 재생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데이터라는 자원은 계속 재생이 가능하고, 고갈되지 않으며 심지어 한번 데이터를 우리가 잘 가공을 하면 이것이 스스로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가 스스로 증폭하는, 우리가 여태까지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새로운 자원이 생긴 것이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새 뭐 인공지능 가지고 난리죠, 그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뭐 우리를 뭐 어떻게 퇴출하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스탠포드의 앤드류 응이라는, 사실 세계에서 몇 손가락에 뽑히는 그러한 인공지능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무슨 톡을 했냐 하면, 자, 요새 왜 이렇게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것이 뜰까라고 했는데, 로켓이 뜨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엔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연료가 필요하다. 엔진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그죠, 딥러닝, 머신러닝, 그죠, 딥 뉴럴 네트워크, 인공지능 신경망, 이런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자, 엔진이 있고 연료를 넣어야 되는데, 그 연료가 바로 이러한 것이 연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데이터라고 얘기하면 그 데이터가 무슨 숫자화된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바로 이러한 그죠, 컵을 찍은, 사진을 찍은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이 컵은 커피가 안 담겨 있는 하얀색 머그, 커피가 담겨 있는 갈색 머그, 겉에 무늬가 있는 빈 머그, 이런 것이 전부 데이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엄청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엄청난 그 소셜 그죠, 네트워크에 올리잖아요. 그러한 사진들이 모두 다 데이터다. 모두 다 데이터다. 그러한 것이 데이터고, 그러한 것으로 돈을 버는 세상, 이러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데이터만 있으면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기계의 지속적 학습이 가능하고 구글, 아마존, 바이두가 이제는 승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면 구글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그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크다란 요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알파고가 그죠? 그 뭐 이세돌을 이기면서 우리나라에서 뭐가 나왔냐면 한국형 뭐를 개발하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거는 사실은 안 맞는 얘기다. 이미 구글이 이러한 데이터를 모으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사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면 되는 것이지 한국형이라는 걸 만들 필요가 없다. 옛날에 나온 얘기가 이런 거예요. 코리아 유튜브를 만들자. 네? 아니 유튜브가 있으면 유튜브에 올리면 되지 왜 한국형 유튜브를 만들겠습니까? 자, 그런 시대가 지났다. 앤드류 응이라는 사람이 정말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를 가르는 얘기를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인공지능을 전기와 같이 써야 된다. 여러분들 1900년대에 그죠? 전기가 이씨 사업하는 사람들, 전기가 없이 산업체를 돌리는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났겠습니까? 지금은 인공지능이 전기다. 컵밥 장사를 하시더라도 인공지능이 가미된 컵밥 장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나의 고객은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이 고객은 뭐를 좋아하는지, 이 고객은 언제 몰리는지, 이 고객한테 내가 뭐를 갖다 준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는지 이걸 전부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알려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이다. 플랫폼만 있으면 이런 걸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오늘 할 말 중에 또 다른 말이 뭐냐면 기계와의 경쟁에서 이걸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죠? 기계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알파고의 하루는 인간의 35.7년이었다. 이세돌이 하루를 보내면 알파고는 거기에 수백만 번의 대국을 스스로 알파고끼리 둔다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기계와 이기겠냐 이런 거죠. 알파고를 만든 하사비스가 앞으로 인공지능 어디다 쓰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 발전에 쓰겠다 이런 거예요. 요새 과학기술이 하도 발전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떠한 연구를 하려면 그 연구에 대해서 읽어야 될 논문이 기본적으로 5천만 개의 논문이 있고 매해 100만 개의 논문을 한다. 저도 과학기술에서 논문을 썼지만 논문을 쓰기 전에 한 논문 100편 읽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읽는 거는 다 옛날 얘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하면 랩탑 컴퓨터에 탑재되어 있는 머신러닝 소프트웨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논문을 다 읽고 거기에 대해서 유의미한 그러한 정보를 수초 내에 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데서도 인공지능을 전기와 같이 쓰는 사람하고 인공지능을 그냥 이건 남의 나라 얘기 이런 것은 천양지 차이다 이런 것이죠. 저는 과학기술 정책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새는 인공지능이 신소재를 개발한다. 네? 우리같이 실험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신소재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새로운 연금술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새로운 철을 만들려면 거기에 뭐 마그네슘도 넣어보고 알루미늄도 넣어보고 크롬도 넣어보고 바나듐도 넣어보고 다 실험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다 넣어서 돌려보면 인공지능이 돌려보면 이놈이 제일 좋다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실험할 일이 별로 사라졌다. 자, 그래서 최근에 현대제철에서 알파고를 채용해가지고 신소재 새로운 합금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몇 달 걸리던 실험이 10일로 다 죽겠다. 열흘로. 왜냐하면 실험을 안 했으니까. 인공지능이 다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R&D.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제조 강국이죠. 지금 뭐 우리나라 반도체가 워낙에 이제 막 대박을 쳐가지고 나라가 난리인데 자, 이러한 인공지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 전에 삼성의 사내 게시판에 뭐가 올렸냐면 삼성의 불편한 지식.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삼성이 약 한 뭐 3만 명 정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구글의 수준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1, 2%밖에 안 된다. 그죠? 구글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밖에 안 된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다. 지금 인공지능의 반도체는 우리가 지금 잘하는 그러한 반도체 호황을 맡고 있는 반도체와는 전혀 다른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지금 테슬라에 장착되는 그러한 인공지능 반도체다. 지금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엔비디아라는 그러한 회사를 창업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가 옛날에 게임할 때
게임 할 때 우리가 그래픽 카드라는 걸 꼈죠, 그죠? 그런데 그게 요새 어디에 그죠 응용이 되냐 하면 그래픽 카드가 바로 그죠 테슬라라는 예를 들면 그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리면 지금 우리가 풍경을 보고 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래픽 그죠 프로세싱 그러한 칩으로 나타난다. 고속도로를 찍었는데 저게 무슨 차인지도 다 알고 저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고속도로의 표지판을 얘가 다 읽는 하드웨어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의 존슨 황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세상을 소프트웨어가 먹어치웠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먹어치운다. 그죠? 머신러닝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 이것을 전기와 같이 써야 된다. 자, 구글이 그래서 인공지능 칩을 만들었는데 구글이라는 데가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구글이 인공지능 칩을 만들었는데 이 칩이 그죠? 이 GPU 이 칩이 어디에 붙여 있냐면 바로 알파고를 이긴 그 클러스터에 붙여 있다. 여러분 저기 바둑판 보이시죠, 그죠? 이것이 바로 이세돌 커젤을 이긴 그 하드웨어의 모습이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들 가상현실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상현실에서 좀 더 발전된 기술이 소위 혼합현실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즉 혼합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안경을 끼고 보면 바로 이 공간이 그죠?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이만한 컴퓨터가 있었죠, 데스크탑. 그 다음에 모바일 컴퓨터, 랩탑 이런 게 있었어요. 다음 세대는 컴퓨터가 어떻게 되냐면 이 디스플레이가 공간인 거예요, 공간. 그죠? 공간이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공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칩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칩. 자, 이러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이 하드웨어가 드디어는 손톱만해져서 이러한 칩을 끼우면 제가 그죠? 저 조그만 드론이 벌같이 행동한다. 요새 벌이 멸종을 돼가지고 이렇게 화수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꽃가루로 옮기는 거. 그러면 제가 다 꽃을 찾아가서 꽃가루로 옮겨야 될 테니까 굉장히 지능이 똑똑해야 될 거잖아요. 벌 정도 돼야 되니까 그거가 다 이러한 칩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그죠?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이 탑재되는 시대가 이미 왔다. 우리 스마트폰은 지금도 똑똑한데 이제 인공지능이 여기 탑재된다는 거예요. 얘가 알파고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곧 왔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간이 축출되는 시대, 그죠? 곧 우리가 왔다.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그러한 직종이 뭐냐? 방사선학과다. 방사선학과는 엑스레이를 쪄가지고 MRI를 찍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트레이닝 받은 의사보다 훨씬 더 잘 본다. 그죠? 그래서 폐암이 실제로 여기에 무슨 하얀 이런 점이 보이면 이것이 뭐냐 이제 이것을 진단하는 것이 그죠? 방사선학과의 의사 선생님들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시대에 사자 붙은 직업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인공지능에서 퇴출된다. 자,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이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훨씬 잘한다. 월스트리트를 이 인공지능 회사가 완전히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서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이 한 달에 35,000불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죠? 일주일 동안 닷새 동안 할 일을 30분 만에 해치운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을 한번 사면 그러한 인간들이 다 지금 오토메이트 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죠? 구글의 CEO인 순다 피차이가 뭐라 했냐면 요새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하도 찾기가 힘들어서 자기네들은 무슨 시도를 해봤냐면 인공지능이 그죠?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런 시도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 시도가 성공했다. 그죠? 자, 머신러닝에 전문가들이 없어서 머신러닝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나은 머신러닝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가장 핫한 직업이지만 곧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그죠?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퇴출된다. 이것이 우아한 말로 오토메이트 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에서 오토메이트 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를 열심히 공부하신다? 저 같으면 말리겠다. 왜냐하면 곧 퇴출된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속도와 생명이다. 4차 산업혁명 쓰나미같이 놀렸는데 우리가 주춤할 그런 시간이 없다. 생각할 시간이 없다. 4차 산업혁명을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그죠? 크라우스 슈왑이라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의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옛날에는 빅피쉬가 커다란 물고기가 그죠? 조그만 물고기를 잡아먹었는데 요새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패스트피쉬가 빅피쉬를 잡아먹는다. 빠른 기업이 대기업을 잡아먹는다. 슬로우피쉬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제가 좀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2년에 컴퓨터한테 개와 고양이를 보여줬더니 이 컴퓨터가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지 고양이인지 몰라. 도대체 개와 고양이를 어떻게 구별하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탠포드의 앤드류 응이라는 교수가 16,000대의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유튜브를 그죠? 1000만 개를 사흘 동안 보여줬더니 드디어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유튜브를 보여줘서 어떻게 개와 고양이를 알았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긴 게 개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개 예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물론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고양이라고 얘기한 있었겠으나 그러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그 뉴욕타임즈의 이게 유명한 그 인터뷰인데 그 아까 앤드류한테 도대체 그죠 그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데 컴퓨터가 몇 대가 필요한가요? 16,000대. 이게 2012년 얘기예요. 그러면서 앤드류 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2014년에 이것이 구글이 공개한 자료인데 이것이 지금 그죠?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보고 스스로 이 밑에 주석을 다룬 거예요. 이쪽을 보면 이것은 가장 잘 해석을 한 거. 예를 들면 어떠한 모터사이클을 타는 사람이 황토끼를 달리고 있다. 이거 엄청 잘 맞힌 거예요. 조금 덜 맞힌 거. 예를 들면 2명의 하키 플레이어가 퍽을 가지고 그죠? 싸우고 있다. 퍽은 사실 안 보이죠. 그죠? 여기 고양이가 뭐라냐면 고양이가 카우치에 소파에 앉아 있다. 사실 그죠? 침대에 앉아 있거든. 조금 덜 맞힌 거. 더 덜 맞힌 거. 빨간 핑크햇을 쓴 그죠? 여자 어린이가 버블껌을 벌고 있다. 풍선껌. 이걸 풍선껌으로 본 거야. 네. 더 덜 맞힌 거는 이게 냉장고다. 냉장고 지저분한 거다. 그런데 자, 2015년이 되니까 완전히 맞죠. 완전히. 어떻게 맞히냐 하면 자, 2명의 어린 그죠? 여자 어린이들이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다. 파란색 스윙수트를 입은 이 친구가 파도에서 서핑을 타고 있다. 100%를 만지고. 자, 그게 2015년이죠. 201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외국 가시면 도대체 당신이 중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 아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보면 확실히 달라.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외국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약간 이런 거 봐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여줬더니 그죠? 미국의 사람들은 얼마를 맞히냐? 39% 맞히는데 인공지능은 75%로 맞히더라. 인공지능이 지금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보는 시대. 이게 얼마 만에 일어났냐? 3년 만에 일어난 사실이다. 3년 만에. 그죠? 3년 하면 우리가 굉장히 뭐 며칠 안 된 것 같죠. 그죠? 며칠 안 된 것 같아. 3년 만에 쓰나미 같이 온다. 속도가 생명이다. 그죠? 요새 세상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사는 게 익스포넨셜이다. 여러분들 기하급수라는 얘기 아시죠? 그죠? 기하급수. 사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보네. 눈 뜨면 딴 세상이야. 여러분들 이게 안 되겠지만 한 6개월 전 생각하고 1년 전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 다른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고 있냐?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무슨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뭐 유튜브에 동영상을 본다다가 그러면 1년 전이 무지하게 달라. 왜냐면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여태까지는 이렇게 천천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해서 이러한 익스포넨셜한 기하급수적인 그러한 기술에 의해서 삶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삶 자체가 익스포넨셜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삶 자체가 익스포넨셜이야. 눈 뜨면 바뀌어. 그러니까 뭐 하고 있을 새도 없다. 그죠? 산업계가 기하급수적으로 바뀌는데 그것의 예가 예를 들면 옛날에 코닥이 잘 나갈 때 기업의 가치만 28조에 14만 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망했다가 드디어는 우리가 맨날 쓰는 인스타그램이
이것을 대체하게 되는데 사람은 얼마? 13명이 있다. 고용은 13명, 기업 가치는 1조. 이거와 이거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이게 편리하죠, 그죠? 자, 이런 것을 익스포넨셜한 그러한 산업이라고 한다. 자, 여기 이제 뭐 대학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대학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죠? 책이 필요 없고, 그죠? 학사력이 없으며 언제 개강하고 언제 종강하고 언제 중간고사를 보고 이런 게 없으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억세스하는 그러한 대학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죠? 고등교육이 와해된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 교육이 해체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몽고에 진짜 몽고 초안에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MIT에서 제공하는 소위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온라인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뭐 그저 수십만 명이 들으나 그 중에서 몇백 명만이 A 플러스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A 플러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A 플러스를 받아가지고 MIT의 전작과에 어드미션을 받아가지고 얘가 들어갔다 이런 거예요. 자, 요새 뭐가 유행이냐 하면 이러한 온라인 코스를 1년에 다 듣자. 1년에 다 들어보자. 교육도 지식 습득도 속도가 생명이다. 이런 거죠. 자, 네 번째 요인이냐면 사람이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자,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 뭐 우버가 잡아가고 구글이 잡아가고 하는데 지금 돈이 막 떨어지고 있죠.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이러한 학생들을 잡아간다. 이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테슬라가 돈을 써가지고 다 데려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러한 과목을 듣는데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4, 5년을 그죠? 허비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요. 박사과정 들어가서 4, 5년을 보내면 이미 급파는 다 끝나서 딴 플랫포머들이 딱 먹어갔다. 그죠? 속도가 생명이고 사람이 생명이다. 즉 인재 영입의 전제, 워 포 탤런트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인재가 제가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던 딥마인드를 만들었던 하사비스라는 사람인데, 딥마인드를 구글에서 2014년에 인수를 했는데 얼마에 인수를 했냐 하면 5천억에 인수를 했어요. 5천억. 그런데 이때 전 세계에 인공지능을 아는 전문가는 약 50명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딥마인드에 인공지능 전문가가 1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의 몸값이 지금 400억에서 500억 가는 시대.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쓰는 인터넷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하사비스를 뭐라 그랬냐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100명 안에 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똑똑한 사람. 그죠? 이렇게 평가했다. 자, 옛날에 1904년에 아인슈타인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5편의 논문을 썼는데 그때 아인슈타인이 있었으면 지금 이 시대에는 하사비스가 있었다. 하사비스 제일 똑똑한 전 세계에서.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지금 뭐 대학교에 계시고 여러 가지 수업 많이 들으시겠으나 과연 우리나라 대학에 이러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들이 계실까? 네? 저도 공과대학 교수지만 우리의 교수님들이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눈만 뜨면 4차 산업혁명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대학에서 실제로 가르칠 수 있는 거는 3차 산업혁명까지가 아닌가?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르치는 게 여기 지금 증기기관, 이게 공과대학에서 가르치는 연력학, 뭐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게 동력학, 이게 무슨 전자기학.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사실은. 네? 이 이유를 공부해 보신 교수님이 내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교수님들이 뭐를 공부했는지를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런 분이 과연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라고 그러면 이제 누가 항의를 하실 테니 거의 없다. 여기에서 기계와 기계가 얘기하고 머신러닝 이런 것을 공부하신 분이 있을까? 없다,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퇴출을 안 되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한국에 이러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 자체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배울 것이냐?
여러분 어디서 배울 것이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룹 스터디 하면서 미국에서 개설된 온라인, 그죠? 온라인 소위 공개 강의를 들으시라. 이게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듣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죠? 이러한 것을 그런데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다 녹음해서 어차피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하면 한국말로 다 들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학생들을 했어요. 야, 니네들 그룹을 짜가지고 그죠? 이런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공짜로 당장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그죠? 250개 아이비리그 코스들이 있다. 이거 다 공짜예요. 초급자 코스, 요새 뭐 엄청나게 잘 나가는 뭐 머신러닝부터 시작해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 하버드 라이스 유니버시티 뭐 이런 데서 제공하는 거, 중급자 코스, 그죠? 머신러닝, 스탠포드에서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상급자 코스로 딥러닝, 이런 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 말고도 약 7,000개 정도의 학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그죠? 해외에서 이런 실리콘밸리에 가셔가지고 한번 잡을 찾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기서 여러분들의 졸업장을 아무리 줘도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죠? 믿질 않는다. 개인한테 주는 나노 학위가 있어요. 맞춤형으로 주는 나노 학위가 있어. 이 나노 학위는 여러분들이 뭐 온라인 수업이니까 그냥 맨날 농땡이 치면 들을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매 주마다 이것이 다 진행이 되고 매 주마다 그죠? 그 시험에 붙어야 다음 주로 가며 아까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은 거기서 수십만 명이 듣는데 여기서 그죠? 숙제를 다 내는데 이 숙제를 그죠? 그러면 교수가 다 채점할 것이냐? 아니다. 인공지능이 다 채점을 해. 그리고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딱 내면 인공지능이 그거를 실제로 맞는지를 대입을 해서 알아봐. 그래서 16주가 딱 지나면 그죠? 학위를 줘요. 학위를. 이걸 나노 학위라고 하는 거야. 나노 학위. 나노 학위를 따라. 그죠? 구글이 제공하는 그러한 나노 학위. 인도가 워낙에 소프트웨어 능력이 센데 인도의 소프트웨어 능력도 미국에서 구글에서 쓰기에는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그죠? 구글의 운영 체계죠? 안드로이드 나노 학위 이런 걸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파이썬. 제가 알기로는 대학 교수님들 중에 파이썬을 이해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우리 옛날에 포트란 배우던 세대, 그 다음에 코볼, 뭐 C++ 이렇게 가는데 파이썬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건데? 학원 다니시는 것보다 그룹 스터디라는 것이 훨씬 낫다.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램 나노 학위 들으시라.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지금 세상은 정말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인공지능이나 이러한 그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그 시대에 살아가야 된다. 그죠? 제가 얼마 후에 말씀드릴 그러한 강연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젊으신 분들은 다 200살까지 사신다. 200살까지 사는데 여러분들이 대학 교육만으로 2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직업을 5번 이상 바꾼다. 그럼 그 새로운 거는 어디서 배울 것이냐? 이러한 데서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러한 세대가 올지를 알고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습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그러한 그죠? 주역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막강한 패널 분들이 와 계신데요. 네, 저는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에서 일하는 구본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맞는 자세로서 첫 번째 그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다룬 소설의 첫머리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의 첫머리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 저는 이런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건 모든 기술이 그렇습니다. 강력한 기술이 양날의 칼입니다. 이것을
가장 어리석은 방법은 이것을 외면하거나 무지한 상태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인데 일단 부인하지 않고 이것을 직면하고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강 기자님. 네, 저는 코리아 메디케어에서 일하는 질문하는 기자 강양구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표정들이 너무 어두우세요. 그 교수님께서 펼쳐주시는 이제 현재와 또 가까운 미래상을 보니까 다들 여기 지금 뭐 20대 친구들도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아, 내가 인공지능과 경쟁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퇴출당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좀 근심 같은 게 드는데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간병 로봇을 만드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간병 로봇을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간병하는 일을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잖아요. 때로는 거동을 못 하시는 어르신을 뭐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눕혀야 되니까 육체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세심하게 또 어르신을 목욕시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잘한 손기술도 필요해요. 그 때로는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눠야 되잖아요. 감정 노동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끔씩 요양병원을 방문한 가족들에게 어르신의 동향도 얘기를 하면서 또 그 가족들도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은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지만은 또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분명히 있고 그것을 잘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과 어떻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역시 그 심도 있으신 말씀이고요. 드디어 이제 사람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말 응용하고 잘 이용하고 살 것이냐, 이 얘기는 이제 또 앞으로 무궁무진한 또 그죠? 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이라는 책을 쓴 저자 고리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정리가 안 된 게 뭐냐면요, 지성의 근원, 감정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게 생물학적으로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인공지능이 뭘 못할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는 인공지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현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또 뭐 진짜 맞으시는 얘긴데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제가 이제 이런 그 얘기를 이제 학생들도 맨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놀려면 제대로 놀아봐야 된다. 네? 진짜 목숨 걸고 한번 놀던지. 네? 그게 이제 싸이 예를 들면. 네? 옛날에 저 닌텐도 만든 그 닌텐도 작가 이런 사람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동굴 들어가서 무슨 뭐 너구리 때려잡고 이러면서 이제 온갖 동키콩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 박사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전문가신데. 네. 스티브 잡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래머가 아니었어요. 더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생각을 해냈거든요. 다른 방식의, 다른 종류의 생각. 지금 물론 공교육 체계가 바뀌고 있지 않은 것, 그거 바꿀 때까지 나는 손 놓고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뭘까 고민을 해보면 결국 사실은 끊임없이 다르게 생각해보는 훈련이거든요. 다르게 생각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은 근육처럼 연습과 훈련에 의해서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타고나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컴퓨터 랭귀지나 아니면 영어나 이런 도구적인 거는 기본으로 그냥 가지고 가되 결국 궁극적인 거는 생각하는 힘이다. 다른 종류의 생각, 나만의 생각, 고유의 생각, 그리고 인간다운 생각, 그거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계속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BS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용규 연구위원입니다. 좋은 키워드가 나와가지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건 도구일 뿐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면서는 사실 여기 아이 두신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스마트폰 자체도 하나의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미디어를 공부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당시의 노인분들은 책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원래는 그 책이 나오기 전에는 어른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였잖아요. 지식 자체를. 근데 책이 나오면서 자습이 시작된 거죠. 싸가지 없는 학생들이 어른들한테 안 물어보고 자습을 시작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TV가 나왔을 때도 라디오가 나왔을 때도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똑같은 신데렐라 동화책을 보더라도 그 책으로 보는 아이를 훨씬 더 예뻐하죠. 이걸 스마트폰으로 보는 아이를 보면 좀 꼴보기 싫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AI 시대를 산다고 하면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어떤 컨텐츠를 보고 어떻게 학습하는지 집중을 해야지 이것 자체가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안 돼라는 것은 좋지 않은 이제 학습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연결지어서 바로 연결돼서.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양보 못하고 또 연결이 화두니. 네,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기 뭐 강력한 인간의 시대인가 그런 책에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책을 읽은 아이들보다 게임을 열심히 한 아이들이 취업할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그 어머니들께서 약간 좀 이렇게 네, 허걱하시는 그러한 분위기. 네네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학습 방금 자습 말씀하셨는데 학습하고 자습하는 것 자체가 통째로 인공지능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박으로 얘기하자면은 수박 안에 씨나 그 빨간 그 내용물에 관한 것은 AI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고 그럼 우리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수박 겉에 있는 그 무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을 잘하는 인공지능은 어떤 패턴으로 행동하는 것을 그 수박 겉을 이렇게 잘 보는 이 두뇌들이 바로 그 능력이 게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EBS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건 게임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를. 그래서 수박 겉핥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멜론도 한번 핥아보고 뭐 이런. 그렇게 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이제 인공지능 얘기는 별로 제가 그 4가지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넣은 것도 아닌데 사실 이렇게 인공지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인공지능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한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결국에 사람의 문제고 이 사람을 기르는 도대체 교육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이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우리나라 대학 자체가 4차 산업혁명 자체의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는데요. 네, 카이스트 재학 중인 김재호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단순 문제 푸는 거나 아니면은 시험 문제 풀거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를 인공지능이 더 잘할 거니까 이제 창의적인 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사실 현재 교육 과정이 그런 걸 할 수 없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학생들이나 이제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새로운 창의적인 걸 공부를 해라, 다르게 공부를 해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교육부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를 바꾸어야 이제 조금 더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학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교수님이 먼저 바뀌고 그 교수님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면 그 과가 바뀌고 그 과가 바뀌면 그죠? 디파트먼트가 바뀌면 그 전체에 예를 들면 공과대학이 바뀌고 그러면 저는 카이스트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바꾸는 교수님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총장님이 주도적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이스트는 과학기술 자금이 투입되는 사실은 국가에서 많은 보조를 받는 그러한 이거예요.
그런데 카이스트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컨트롤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교육부하고는 다른 이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는 제가 고민한 것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좀 기대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이제 다음번에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자, 지식 습득은 더 인공지능이 잘할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2회 강연의 주제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을 하라가 두 번째 강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이 지식 습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질문하는 사람을 만들려면 과연 우리 교육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기기는 과연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거를 주제로 다음번에 제가 강연을 하려고 하고요. 계속 우리가 이러한 심도 있는 주제,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이런 주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룰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많은 방청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초중등학교, 대학교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답을 구하는 그러한 문제, 지식 암기형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다. 대체 나는 입시에 특화된 인공지능인데, 네? 이 사회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1915년의 교실의 모습이나 지금의 교실의 모습이다. 기본적으로 똑같다.